네, 세 번째, 비밀보장에 대해 비밀보장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안 것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에서 필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할 권리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비밀 보장의 원칙에 의한 준수사항을 정리해 본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째, 사회복지사는 비밀 보장의 개념과 한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과 또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이겁니다. 한계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 볼게요. 또 두 번째가 비밀 보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 보장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 여기서는 설명이라는 건 누구에게 설명할까요? 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점까지 비밀 보장을 할 것이고 또 그 한계는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이 앞서 배운 자기 결정에 의해서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또 보호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혹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고 있는 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이 한계, 아까 한계에 대해서 비밀 보장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 유명한 미국의 비밀 보장과 그 자기결정의 한계점이 나타난 게 있었어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누구에게 해를 가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결정을 했더라도 그것은 누군가에게 위험을 처하겠다던가 또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비밀 보장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각 기관에서,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기관에서는 이 비밀 보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지침에 대한 설명을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연대성이란 가치입니다. 연대라는 무슨 뜻이 있나요? 연대. 네, 연대. 여럿이 함께 모여 무슨 일을 하거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일을 한다. 서로 연결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고 함께 책임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연대도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어떤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에서는 경쟁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합심, 연대 혹은 함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경쟁하고 누구를 이기고 이런 것보다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심, 연대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생존권이 보장되고 또 평등을 증진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사회복지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 상호간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사회 자원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원조 행위 자체가 구성원 상호간의 통합을 가져온다는 그런 하나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힘들이 모여서 여러 큰 힘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평등을 증진하고 또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이자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달성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혹은 국가 여러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작은 사회가 유기적으로 긴밀하고 연대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사회정의 실현입니다. 사회정의라는 무슨 뜻일까요? 네,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반 사회의 통념으로 판단한 올바른 도리. 네, 올바른 도리네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공정한 도리, 또 인간의 선한 본성, 또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또 평균적으로 정의와 배분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또 공리적 행복 극대화다. 공리적 행복 극대화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할 수 있는 극대화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정의라고 하죠. 우리가 정의를 이루는 사회다. 네, 우리 사회는 정의롭나요? 여러분 개인들은 다 정의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한 사람이 행복하고 나머지가 다 불행하다면 그건 정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적 행복 추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사회복지에서는 분배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떤 생산성이 평균이 100이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200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을 했더라도 그 분배를 적절하게 모두가 손해보지 않게 그렇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어느 한쪽에만 너무 많은 수익의 배분이 갈 수 있는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회복지에서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유라는 가치인데요. 자유,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자신의 뜻에 따라 어떤 걸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이동의 자유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이런 뭐 잠자고 싶을 때 잠자는 그런 자유가 있죠. 네, 그 자유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미라고 돼 있으나 개념 다 같은 의미입니다. 네,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 자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극적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강제하는 상태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의 간섭이 없을 때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적극적 의미의 자유란 뭐뭐를 향한 자유다. 뭐뭐를 향한 자유다. 네, 그래서 스스로 선택 결정에 목적을 설정하고 스스로가 주인이다. 이런 것이죠. 어찌 보면 자아실현 이런 것들과 같은 건데요. 좀 더 고차원적인 자유가 우리가 적극적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집합주의적 입장에서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사용합니다. 반집합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반집합주의는 집합주의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이란 뜻을 한번 봐보세요. 집합. 개인이 아니네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죠. 집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집합주의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나중에 사회복지 정책론이라는 과목에서 이 집합주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웁니다. 오늘은 간단한 개념만 이해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집합주의는 공동, 혼자가 아니잖아요. 공동 혹은 국가 소유. 그래서 이 생산의 통제와 분배를 경제적인 지배에서 통제와 분배를 국가가 한다. 또 공동으로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합주의는 나중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 집합주의 반대는 반집합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이런 데서는 소극적 자유를 더 좋아합니다. 네, 소극적 자유를 사용하고 집합주의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곳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더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소극적 자유에서 무지나 빈곤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를 받는 것도 개인이 원해서 하면 자유 침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는 것을 개인이 원해요. 그런데 그걸 침해해요. 그렇다면 그것도 어떤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지배를 받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에 속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지배를 받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걸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침해하고 그 사람을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한 사람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 자유는 집합주의에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집합주의에서 적극자유. 집합주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적극적 자유는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자유의 제한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요. 반집합주의적인 자본주의나 개인주의하고는 좀 다른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집합주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예를 들 수 있으나 상당히 집합주의는 사회복지적 사고와 관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분배, 공동으로 나누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어떤 개인이, 어떤 국민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없는 상태 정도로 가난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런 권리를 실현되지 않는 것은 자유의 제한이다. 따라서 적극적 자유는 우리가 그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약간은 반집합주의하고는 거리가 멀고 집합주의하고 관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적극적인 자유를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유라는 개념 우리가 사회복지는 그러면은 소극적 의미의 자유는 안 좋은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네, 둘 다 자유라는 이 가치는 중요성이 있으나 이것을 분류해서 설명하면은 소극적인 자유는 자본주의에서 좋아하는 그런 개념이고 적극적인 자유는 집합주의적인 아까 설명했죠. 집합주의적인 개념인 사회복지에서도 중요한 자유로 중요한 의미의 가치로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평등에 대한 가치입니다. 평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지난 시간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18쪽이죠. 여기가 18쪽. 지난 시간 사회복지 개념 및 동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했어요. 18쪽. 16쪽. 네, 여기 있네요. 18쪽. 평등주의. 이미 거기서 이 평등에 대한 주요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설명하는 기억이 나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오늘은 하나의 가치로서 평등을 설명할 거예요. 자, 평등의 뜻은 뭐예요?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죠.
누구나 똑같이 대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처우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하죠. 동등하게. 그런데 누구나 동등하게 누구나 똑같은 월급을 받고 누구나 똑같은 집에서 살고 누구나 똑같은 차를 타고 누가 똑같은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불가능합니다. 인간 마음 본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걸 긍정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평등의 가치는 세 가지 우리 앞전 시간에 배웠던 네, 이 수량적, 비례적, 기회평등 이 세 가지 배웠던 개념과 같은 개념인데 가치의 개념으로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회의 평등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평등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준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개인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평등을 이루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혹은 민주주의 경제체계에서 대부분 이런 국가들이 이런 기회의 평등만 줬으면 나머지 결과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시험을 본다던가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던가 모든 국민이 똑같이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만 과거를 치를 수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던가 또 유럽의 어떤 중세시대라던가 이런 걸 보더라도 귀족들만 시험에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을 어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근대에 와서는 모든 나라들이 이런 기회의 평등을 준다. 그래서 가장 소극적인 평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등은 자본주의에서 선호하는 그런 평등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조건의 평등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를 비례적 평등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분배를 강조한다고 내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이 조건의 평등은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명칭을 헷갈리면 안 돼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비례적 평등과 조건의 평등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조건의 평등은 기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 경쟁의 여건을 비슷하게 만들어줘야만이 비로소 평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자는 좋은 학원에 다니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시험을 봐요. 그렇다면 그 부자인 그 개인은 좀 더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삶, 빈곤층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빈곤한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불평등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비례적 평등, 다시 말해서 조건의 평등을 만들어 놓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앞서 배운 이 기회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 조건을 비례적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자체를 비례적으로 공평하게 만들어야만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평등의 개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의 평등인데요. 이 결과의 평등은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량적 평등 혹은 절대적 평등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은 수량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라고도 부른다. 우리 앞서 배울 때는요. 이 부분을 수량적 평등이라고 배웠어요. 같은 의미예요. 거기도 가장 적극적인 개념이고 산술적 결과 평등이다. 이 산술적 평등이란 것은 결국 수량적 평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량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평등은 기회나 조건 등 과정보다도 결과를 강조해요. 결과.
기회를 줬어도 누락돼 있고 조건을 맞춰줬어도 누락돼 있더라도 결과가 똑같이 평등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원을 평등하게 나누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회를 주건 안 주건, 조건이 맞추건 안 맞건 간에 결과적으로만 평등하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죠. 어떤 사람이 사과를 100그루를 생산했어요. 사과를 100개를 생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조금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30개만 생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는 두 사람이 생산했는데 120개가 생산이 됐겠죠, 합치면. 근데 나눌 때는 60개씩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결과적 측면을 강조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개를 일한 사람이 다음에도 100개를 일할까요? 그렇죠. 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경제의 자유경쟁 논리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의 평등은 공산주의에서 많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노력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네, 평등에 대해서,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효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효율의 가치. 효율이란 무슨 뜻인가요? 최소 자원으로 최대 결과를 내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효율은요, 비용, 다시 말해서 돈하고 관련이 높습니다. 돈. 자, 한 달 걸릴 일을 일주일만 해냈다? 그건 굉장히 효율적인 것입니다. 1000만원에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800만원 했다? 효율적인 것이죠.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으로 100명이 해야 될 일을 70명이 했다. 효율적인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사람도 100명의 인건비를 80명의 인건비를 했기 때문에 이 돈하고 관련되는 것이고요. 시간도 한 달 걸릴 일을 보름 만에 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한 달의 비용에서 보름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자원으로 최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 비용 압박에 대한 것들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전부 비용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무슨 비용과 관련된 가치가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에서 1차의 가치는 아까 평등,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사회정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으나 결국에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사회복지가 아무리 평등의 가치를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바람직한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좋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원을 많이 쓴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가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이건 좀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효율이거든요. 사회복지에서는 파레토 효율. 어떤 사람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잘 살게 만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 평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의 평등 보세요.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사과를 100개 생산하는 사람과 사과를 20개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눌 땐 60개씩 나누잖아요. 100개 생산한 사람이 40개를 손해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더 악화시켜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파레토 효율은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더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파레토 효율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과를 100개를 생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똑같이 20개 생산한 사람과 60개씩 나눈다는 것은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00개 생산한 사람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20개 생산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100개 생산한 사람은 세금으로서 한 20개를 더 걷어갑니다. 그리고 80개만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본적인 삶이 60개이기 때문에 20개를 더 벌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20개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의 파레토 효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복지에서는 세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효율성을 찾습니다. 또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더 돈이 덜 들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여러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우리 세금으로 쓰다니 너무 아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을 해결해야만이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아동들에게 교육비를 쓴다던가 아동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한다던가, 그 우리 사회 비용으로 쓰거든요. 세금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아동들에게는 그 돈을 썼을 때 지금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그 아동이 커서 어른이 되면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갈 하나의 또 다른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복지에서 쓰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효율성과 관련된 개념인 것입니다. 네.